신고전주의는 형식적으로 매우 엄격했어요. 나라와 상관없이 비슷한 작품이 양산되었습니다. 그들은 고전, 고대라는 보편적인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었죠. 반면에 낭만주의는 그 스펙트럼이 아주 넓습니다. 스페인의 고야, 독일의 프리드리히, 영국의 터너, 프랑스의 들라크로아. 이들은 공통점이 별로 없어 보이는 개성이 강한 낭만주의자들이었어요. 나폴레옹이 표방하는 자유평등 박애의 프랑스 혁명 이념은 모든 유럽 지식인들이 갈망하는 거였지만 나폴레옹의 침략은 민족주의에 불을 붙이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정들은 나라마다 각각 달랐습니다. 이 작품들은 스페인 화가 프란세스 드 고야가 그린 1808년 5월 2일 맘루크군의 공격이라는 그림과 1808년 5월 3일 마드리드 방어군의 처형이라는 두 세트로 된 작품입니다. 실제 이틀 사이에 벌어진 역사적 사실을 그린 작품입니다. 당시 나폴레옹은 스페인을 내정 간섭하고 있었는데요. 스페인 왕정이 좀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자신의 형을 호세 1세라고 칭하여 왕위에 앉혔습니다. 이게 1808년의 일이에요. 새로운 국왕이 등장하자 귀족들은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는데 급급했는데요. 스페인 민중들은 외국왕의 통치를 거부하면서 격렬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패배하게 되죠. 이 역사를 고야는 두 세트의 작품으로 생생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1808년 5월 2일에는 용병이었던 맘루크의 공격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민중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었죠. 화면 한가운데는 스페인 사람의 칼에 이슬람 복장을 한 맘루크 병사가 죽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맘루크라는 것은 이집트 출신의 용병들이었어요. 돈만 주면 어떤 일이든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집트가 이슬람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림에는 이슬람 복장을 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항을 이어나갔지만 결국은 마드리드 저항군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참혹하게 진압이 되었습니다. 전투용 랜턴의 강력한 빛에 비춰진 한 남자가 양팔을 벌리고 서 있습니다. 그 자세는 십자가에서 순교한 예수님을 연상시킵니다. 스페인에 대한 나폴레옹의 통치는 이런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었죠. 그래서 이 그림은 후에 무고한 처형과 전쟁 반대를 표현하는 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네가 멕시코에서 행해진 막시밀리안 황제의 처형을 비판했을 때, 우리와도 관련이 있는 그림이죠. 피카소가 1950년 한국 전쟁을 비판적으로 그렸을 때, 또 가장 최근에는 중국 작가 위에민준이 천안문 사태를 비판했을 때 모두 고야의 이 그림을 염두에 두고 그렸습니다. 나폴레옹은 1812년 러시아 원정의 실패로 권력에서 쫓겨나고 결국 스페인에서도 그 세력들이 축출이 됩니다. 그러나 스페인에 자유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고야는 후에 은둔해서 자신의 별장의 블랙 페인팅 시리즈라는 어두운 그림으로 자신의 우울한 내면을 표현하곤 했습니다. 블랙 페인팅을 그려나가던 고야는 1823년 77의 나이로 망명을 합니다. 프랑스 보르도 지방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그는 후에 보르도 앨범이라고 불리어지는 판화집을 남기게 됩니다. 그 중에 실려있는 거대한 어리석음이라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 속에는 인간의 신체가 파괴되어 있고 고전적 비료와는 완전히 무관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이성의 파괴를 의미하죠. 낭만주의자들은 이렇게 인간 이성 너머에 있는 광기, 일그러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렸죠. 후에 인간의 본능을 그리는 것을 목표로 했던 스페인의 초현실주의 화가 달리에게도 고야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프리드리히가 이 작품들을 발표하던 1810년에 독일도 나폴레옹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두 개가 세트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지금 먼저 보시는 떡갈나무 숲의 수도원은 프리드리히 고향인 그라이프스발트 인근에 위치한 엘데나 수도원입니다.
이 수도원은 스웨덴과 프랑스 군대가 이 지역을 침략했을 때 요새를 지으려고 완전히 파괴를 해버린 것이었어요. 사실 고딕 양식의 중소 수도원은 독일의 문화적 자존심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십자가 사이로 지나가는 장례 행렬이 보입니다. 이는 독일의 죽음을 의미하죠. 물론 프리드리히가 절망만을 그린 건 아니에요. 떡갈나무는 고대로부터 게르만 민족, 독일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잎을 떨군 떡갈나무는 폐허가 된 수도원보다 높이 하늘을 향해 치솟아 있습니다. 부활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세트로 그려진 바닷가의 수도승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작품은 독일 낭만주의의 대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무엇을 그린 걸까요? 여기에는 소위 볼거리라고 말할 만한 것이 거의 없어요. 넓은 바닷가에 작은 수도승, 그리고 하늘이 화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더 이상 도상을 분석하고 스토리를 이해하고 의미를 새기는 머리로 이해하는 이성의 그림이 아닙니다. 거꾸로 대상을 별로 그리지 않음으로써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감성의 그림이죠. 흔히 이 작품을 순고미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순고미에 대해서는 이미 18세기에 에드먼드 버크가 논의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버크의 정의에 따르면 순고미는 거대하고 무한한 것 앞에서 유한자가 느끼는 아름다움입니다. 거대하고 무한한 것 앞에서 유한자는 우선 두려움을 느끼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친 파도, 태풍이 치는 모습을 볼 때는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멋있게 느껴지는 순간이 와요. 바로 그게 공포가 아름다움이 되는 순간, 순고미를 느끼는 순간입니다. 사실 이 순고미라는 개념 속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냐면 세계를 예측 가능하고 규범화한 어떤 수의 세계, 즉 비례의 세계로 정리하고자 했던 그리스 로마의 방식을 거부하는 일입니다. 순고미는 기본적으로 무한한 것, 예측 불가능하고 설명 불가능하고 그런 어떤 신비로운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을 공포에 떨게 함으로써 동시에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자연, 그것은 무한자로서의 신의 모습이기도 하죠. 광대한 하늘과 바다 앞에서 수도승은 더욱 작고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거대한 무한자와 더불어 숨쉬고 언젠가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존재입니다. 사실 이렇게 무한하고 초월적인 것에 대한 예찬은 독일 정신의 특징이기도 하죠. 영국은 나폴레옹이 직접 침략을 하지 못한 드문 국가였어요. 그 느낌이 그림 속에 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은 낭만주의 화가 윌리엄 터너의 작품입니다. 제목이 눈폭풍, 알프스를 넘고 있는 한니발과 부대원들입니다. 부제만 들으면 신고전주의처럼 고전고대의 이야기로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림의 숨은 뜻과 그리기 방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실 터너는 1802년에 파리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때 다비드의 성 베르나르 협곡을 넘는 나폴레옹이라는 이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알프스를 여행을 하는데요. 그때 한니발이 알프스를 넘을 때 지나갔으리라고 여겨졌던 아우스타 협곡을 지나게 됩니다. 그것을 스케치하고 지금 배경으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다비드의 그림에서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폴레옹은 한니발과 비교가 되면서 당당하게 알프스를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터너의 그림에서는 한니발은 화면을 압도하는 눈보라에 휩싸여 갖고 아예 찾기조차 힘듭니다. 여기 빨간 칸에 몇몇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이 사람들도 한니발이 아니에요. 그들이 한니발이 아니고 화면 저 멀리 조그맣게 코끼리의 형상이 보이시죠? 아마도 그 코끼리 위에 있는 게 한니발의 모습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니발을 패배시킨 어떤 영웅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그것은 인간 영웅을 파멸시킨 새로운 영웅의 탄생을 의미하는 순간이 될 겁니다. 그러나 낭만주의에서는 영웅은, 인간은
자연재해나 운명 같은 예측 불가능한 힘에 의해서 파멸하고 맙니다. 지금 그림 속의 눈보라의 거친 힘은 태양조차 집어삼킬 듯 매우 위협적입니다. 이것은 밤의 장면이 아니라 낮의 장면이지만 이토록 어둡고 무섭게 표현이 돼 있어요. 자, 이 그림은 또 하나의 아주 재밌는 역사적 사실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눈보라인가? 나폴레옹은 이 그림이 그려지던 1812년에 러시아 원정을 갔다가 처절하게 실패하게 됩니다. 러시아 원정이 실패했던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러시아의 혹독한 겨울, 눈보라도 한몫을 했어요. 신고전주의는 위대한 영웅의 승리를 필연적인 것으로 여기고 기록하기 좋아했습니다. 반면에 낭만주의는 파국에 처한 인간의 위대한 파멸을 선호했습니다. 낭만주의는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는 공포스러우면서도 경이로운 존재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걸 좋아했죠. 터너의 작품을 고전적인 풍경화인 클로드 로랭의 오이디푸스의 귀환이 있는 풍경이라는 그림과 비교해보면 이러한 취향의 변화가 가져온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그림을 비교를 해보면 터너의 그림에서 가장 먼저 깨져나간 것은 고전적 풍경화의 안정감 있는 구도입니다. 로랭의 그림에서는 원근법이 분명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원근법이라는 것은 세상에 분명한 질서가 존재한다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원근법의 세계는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대신 화가는 혼돈을 표현하는 역동적인 구성을 택했습니다. 격렬한 소용돌이 화문이 등장하게 된 거죠. 지금 보시는 이 작품에서도 소용돌이 구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유난히 제목이 길어요. 눈보라. 얕은 바다에서 신호를 보내며 유도등에 따라 항구를 떠나가는 증기선. 나는 에어리얼호가 하워치의 항구를 떠나는 밤에 폭풍우 속에 있었다. 라는 아주 긴 제목의 1842년 작품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길게 달았던 이유는요, 윌리엄 터너가 하고 싶은 말이 진정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목 그대로 터너는 그날 밤 4시간 동안 폭풍우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터너는 폭풍을 정말 자기 눈으로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선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돛대에 묶어달라고요. 자, 선장이 말리죠. 그 돛대가 부러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생명을 잃으실 수도 있어요. 라고 말을 하지만 터너가 고집을 해서 결국 돛대 끝에 매달려 있었고 4시간의 폭풍을 체험했고 다행히 터너는 살아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60이 넘은 터너는 폭풍에 뛰어들 만큼 정말 무모하고 낭만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이성의 법칙이라고 일컬어지는 원근법, 비례 등등 이렇게 학교에서 배운 아는 것을 그린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본 것을 그렸습니다. 다시 자연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관찰하기 시작을 한 거죠. 낭만주의자들의 그림을 쭉 펼쳐놓고 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낭만주의자들의 그림에서는 영웅은 패배를 하고 배는 주로 난파하고 산에는 눈보라가 치고 국회의사당에는 불이 납니다. 낭만주의자들은 재난을 사랑하는 사람들일까요? 사실 낭만주의자들은 재난을 사랑한다기보다도 변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터너가 사랑한 변화는 자연의 변화만이 아니었어요. 그는 세상의 변화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새로운 산업혁명의 시대 총화, 증기기관이었습니다. 터너가 그린 배들을 살펴보면요, 범선이 아니라 증기선들입니다. 휘몰아치는 눈보라와 증기선이 내뿜는 증기가 뒤범벅이 된 장관을 그는 즐겨 그렸습니다. 이번에 보시는 그림은 비, 증기, 그리고 속도, 대서부철도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제목만으로도 그가 무엇을 그리고 싶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야 태초부터 존재했지만 증기는 터너 시대에 새로이 발명된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영국은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일어난 나라였어요. 또 1825년에 드디어 최초로 증기기관차가 등장합니다. 그림에 그려진 대서부철도는 얼마 전인 1838년에 런던과 브리스톤을 이어주었습니다. 자, 이런 새로운 신문명을 터너는 그리고 싶어 했죠. 그리고
날은 비 오는 날을 골랐습니다. 비 오는 날 증기 기관차가 증기를 뿜어내는 장대한 현대적인 스펙터클을 그린 것입니다. 자, 재난을 그리는 이 혼돈스러운 그림들은 당시에는 배척을 받았어요. 그러나 후에는 프랑스 인상주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870년 보블 전쟁 당시 전쟁을 피해서 젊은 모네는 런던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터너의 작품을 보고 큰 감동을 받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1873년 해돋이 인상이라는 작품을 그려서 인상주의의 포문을 열게 됩니다.